어머님, 오늘 잠깐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좀 아찔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남편이랑 둘이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한두 시간이면 돼요. 저는 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늘은 1시에 수영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한두 시간이라면 괜찮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데려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거실을 정리했죠.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와 지은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둘 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행용 배낭 같았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마트 가는데 배낭은 왜 메고 가? 아, 장 볼 게 많아서요. 장바구니 대신이에요. 준호가 얼른 대답했어요. 뭔가 어색했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낭에 장을 담아 오나 보다 싶었죠. 그래, 알았어. 천천히 다녀와. 저희 늦어도 12시까지는 올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도 문자에 답장도 없었어요. 혹시 준호와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갔어요.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숙제 검사하고 학부모 상담도 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충실했어요. 남편은 20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이미 새벽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요. 남편이 떠난 뒤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아들 준호는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준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가 기억납니다. 몇 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죠. 저는 준호를 응원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최종 합격하던 날, 준호가 집에 와서 울면서 합격했다고 말하는 순간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을 혼자 키운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혼자 평생 키웠잖아. 이제 너도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용돈 보내줘.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당연히 드려야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든든했어요. 아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사실상 혼자였죠. 혼자 벌어서 학원비도 되고, 대학 등록금도 되고, 생활비도 됐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준호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50만 원을 보냈어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어요. 가스비도 내고, 통신비도 내고, 가끔 친구들과 외식도 했죠. 지금 다니고 있는 수영장 회원권도 그 돈으로 샀습니다. 5년 전에는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한다고 했죠.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했으니까요.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이 기억납니다. 호텔 예식장이었어요. 화려했죠. 하객도 많이 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아들 옆에 섰어요. 남편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후에 손자 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자를 보게 됐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처음 서준이를 안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작고 따뜻했죠.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저는 서준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고요. 지은이는 육아휴직을 1년 하고 바로 복직했어요. 복직하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복직하기로 했는데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제 손자니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봐줄게. 일주일에 3번씩 서준이를 돌봐줬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었죠. 준호 부부가 아침 일찍 서준이를 제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돌봐줬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놀아주고, 재우고요. 저녁이 되면 준호 부부가 데리러 왔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준이가 제 얼굴을 보고 웃을 때면 피로가 싹 사라졌어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이를 돌보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식도 사줘야 했고, 기저귀도 사야 했고, 장난감도 사줘야 했죠. 하루가 다르게 금방 자라서 옷도 계속 새로 사야 했고요. 서준이가 먹고 싶다는 건 다 사줬어요. 저는 준호에게서 받는 50만 원을 서준이를 위해 썼어요. 한 달이면 거의 다 썼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손자를 위한 거니까요. 제 돈을 더 보태서라도 서준이한테 좋은 걸 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았죠. 어느 날 지은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인스타그램 하거든요. 거기에 서준이 사진 자주 올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저는 SNS를 잘 몰랐습니다. 교사 생활 30년 하면서 그런 건 배울 시간이 없었죠. 컴퓨터도 업무용으로만 썼어요. 인터넷도 검색 정도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자 사진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깔았습니다. 처음엔 사용법을 몰라서 헤맸어요. 검색하는 것도 어려웠고 사진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준이 사진을 보려고 조금씩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용법도 찾아봤어요. 지은이는 사진을 정말 자주 올렸어요. 서준이가 밥 먹는 모습, 노는 모습, 자는 모습까지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못 보는 시간에도 서준이가 잘 지내는구나 싶었죠. 댓글도 달았어요. 서준이 예쁘다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꾸준히 용돈을 보냈고, 저는 서준이를 돌봐줬고, 가끔 수영장도 다니면서 건강도 챙겼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읽고,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효자였고, 손자는 예뻤고, 며느리도 착했으니까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저녁 8시쯤이었죠. 저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한동안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줄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서준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저희도 많이 빠듯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준호 부부는 맞벌이였습니다. 둘 다 대기업을 다녀서 월급이 괜찮았죠. 준호는 과장이었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지은이도 대리였으니 5천만 원은 받을 거예요. 합치면 억대 소득인데 50만 원이 부담된다고요. 너희 둘 다 일하는데 50만 원도 못 줘. 엄마,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몰라요. 유치원비, 학원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준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더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힘들다는데 뭐라 할 수 없었죠. 알았어. 그래. 너희가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안 끊기던 용돈이 끊긴 거예요. 나름 섭섭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50만 원도 못 준다니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억눌렀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서준이를 돌봐줬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서준이가 왔어요. 이제는 제 돈으로 간식비를 썼습니다. 서준이가 바나나 먹고 싶다고 하면 사줬고, 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사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용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통장을 확인해도 입금 내역이 없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들네가 정말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요. 뉴스에서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가도 올랐고요. 아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에 서준이를 돌보고 저녁에 쉬고 있었어요. 몸이 피곤했죠. 나이가 있으니 육아가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쉬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65인데 이 나이에 육아를 하고 있네. 하지만 손자 서준이가 예쁘니까 괜찮았어요. 저는 심심해서 핸드폰으로 지은이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습니다. 서준이 사진이나 볼까 싶어서요. 요즘 서준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거든요. 최신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이었습니다. 새로 산 가방을 찍은 거였죠. 가방이 엄청 비싸 보였어요.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이었어요. 저도 그 로고는 알았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기다려서 드디어 산 가방. 댓글이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와, 부럽다. 얼마야? 대박. 나도 사고 싶은데. 남편이 선물해줬어. 좋겠다. 지은이가 답글을 달았더군요. 응. 이번에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 저는 이상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명품 가방을 사다니요. 그것도 한 달이나 기다려서 샀다고요. 루이비통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저도 알았어요.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거예요. 뭔가 찜찜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아마 중고를 산 걸 거예요. 요즘은 중고 거래가 많다고 하니까요. 아니면 할부로 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한테는 50만 원도 못 준다면서 명품 가방은 사는구나 싶었죠.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간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준호 부부가 서준이를 데려왔어요. 저는 지은이의 가방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그 가방이었죠. 지은이는 가방을 자랑스럽게 메고 있었어요. 새 가방이라 그런지 반짝반짝했습니다. 가죽 냄새도 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죠. 돈이 없다더니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준이를 돌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요. 3개월이 흐른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잠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한테 온 전화였어요.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일까 싶었죠. 어머님, 오늘 잠깐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좀 아찔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남편이랑 둘이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한두 시간이면 돼요. 저는 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늘은 1시에 수영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이었어요. 하지만 한두 시간이라면 괜찮았습니다. 11시까지만 봐주면 되니까요. 그래, 알겠어. 데려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거실을 정리했죠. 서준이가 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둘 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여행용 배낭 같았어요. 마트 가는데 배낭을 메다니요. 장바구니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는 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마트 가는데 배낭은 왜 메고 가? 아, 장 볼 게 많아서요. 장바구니 대신이에요. 준호가 얼른 대답했어요. 뭔가 어색했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낭에 장을 담아 오나 보다 싶었죠. 그래, 알았어. 천천히 다녀와. 저희 늦어도 12시까지는 올게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는 서둘러 나갔어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문을 닫고 서준이를 내려놨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저는 서준이한테 아침을 먹였습니다. 계란말이랑 밥이랑 김을 줬어요. 서준이는 잘 먹었죠. 우유도 한 잔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준이랑 놀았습니다.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서준이가 공룡책을 가져와서 읽어줬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11시가 됐어요. 저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었어요. 점심을 먹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2시였습니다. 이제 슬슬 준호와 지은이가 올 시간이었죠. 저는 수영 모임에 가야 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어요. 1시가 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영 모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죠. 미안해요.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무슨 일 있어? 지금 손자가 집에 와 있어서 곧 갈게요. 2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준호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이라더니 벌써 4시간이 지났잖아요.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죠. 계속 신호음이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어요. 통화 중이 아니라 전원이 꺼진 거였습니다. 준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왜 전화를 꺼놓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둘 다 전화가 꺼져 있다는 건 이상했어요. 사고가 났으면 적어도 한 명은 전화를 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끝내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수영 모임을 포기했어요.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손자가 아직 집에 있어. 오늘 못 갈 것 같아.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봐. 손자가 우선이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이를 보니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점심 먹고 놀다가 잠든 모양이었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서준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 그래, 곧 올 거야. 저는 서준이한테 저녁을 먹였습니다. 남은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줬어요.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죠. 대체 준호와 지은이는 전화도 꺼놓고 어디를 간 걸까요? 밤 9시가 됐는데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언제 올 거니? 연락 좀 해. 문자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읽고도 답장을 안 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서준이를 재웠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서준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TV를 켜놨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만 봤어요. 하지만 새벽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요일이었죠.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일요일 아침부터 저는 준호와 지은이한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받지 않았죠. 문자도 보냈습니다. 준호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전화 좀 받아.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를 돌봐야 했어요. 손자가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었죠. 서준이한테 아침을 먹이고 놀아줬어요. 손자는 귀여웠지만 육아는 힘들었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했고 계속 신경 써야 했어요.
한시도 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월요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계획했던 일들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친구와의 점심 약속도 취소했고, 은행 볼일도 미뤘어요. 서준이를 맡길 곳이 없었으니까요.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네 집 근처 어린이집이었는데,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서준이가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달랬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었죠. 오후에 수영장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미야,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응. 아들 부부가 급한 일이 생겨서 손자를 내가 돌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한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창피했으니까요.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꼭 나와.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요일이 됐어요. 저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제발 전화 좀 해줘. 엄마 힘들어. 읽음 표시만 계속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서준이를 안아주고, 놀아주고, 목욕시키느라 무리했나 봅니다. 나이가 있어서 육아가 쉽지 않았죠. 65인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계속 아이를 돌보니 몸이 안 따라줬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다크서클도 생겼고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호 부부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거짓말로 손자를 맡기고 연락도 안 하다니요. 서준이한테 아침을 먹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혹시 준호와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요.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불안해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지은이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혹시 무슨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 싶어서였죠. 화면을 내리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최신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해변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하얀 모래사장이 보였어요. 야자수도 있었죠. 마치 해외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 준호와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영복 차림이었죠. 지은이는 비키니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서핑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리에서의 휴가, 1년 만에 제대로 힐링 중.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리라고요? 해외여행이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넘겨서 사진을 더 봤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전부 발리였어요.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해변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요. 랍스터도 있었고 스테이크도 있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부터였어요. 제가 서준이를 맡은 바로 그날부터였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매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했더군요. 댓글들을 봤어요. 완전 부럽다. 아들은? 지은이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봐주고 계세요. 먼저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댓글도 있었어요. 대박. 시어머니, 짱이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싶은데, 우리 시어머니는 안 봐주심. 최고의 시어머니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먼저 봐준다고 했다고요. 마트 간다 온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주일 동안 발리 여행을 갈 계획이었어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서준이를 떠맡긴 거였죠. 게다가 돈 없어서 앞으로 용돈도 못 준다고 하더니 해외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발리 여행이 얼마나 비싼지 저는 알았어요. 항공료에 숙박비에 식비까지 하면 최소 300만 원은 들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깨질 것 같았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교사 시절 학생들한테도, 동료들한테도,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이 거짓말해도 이해했어요.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나를 완전히 우습게 봤구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거실에서 놀고 있던 서준이가 다가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서준이한테 화를 낼 순 없었죠.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손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거짓말로 손자를 떠맡긴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건 저를 우습게 본 거였습니다. 마트 간다고 속이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고요. 저를 만만하게 본 거였죠. 저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학생들한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직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죠. 시험 문제 하나 틀려도 괜찮으니 정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SNS에 떳떳하게 사진을 올렸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따져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요. 저를 이렇게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갔어요. 아동 미술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죠. 할머니, 여기 재밌어. 서준이는 좋아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찰흙도 만지고 신나게 놀았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저는 프로그램비를 냈습니다. 10만 원이었죠. 영수증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어요. 꼼꼼하게 접어서 넣었습니다. 미술 수업이 끝나고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서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맛있어, 할머니. 그래, 많이 먹어.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갑에 넣었어요. 아래층에 있는 아동복 매장에 가서 서준이 바지 2벌도 샀습니다. 마침 바지가 작아졌거든요. 로봇 장난감도 사줬어요. 변신하는 로봇이었죠. 오후에는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서준이를 놀게 하고 저는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었어요. 몸이 피곤했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이가 즐거워하니까요. 계산할 때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5만 원이 나왔어요. 입장료에 음료값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들을 책상 위에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꺼냈어요.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시절 학급비를 관리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죠. 꼼꼼하게 적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서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물원에 갔어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죠. 어른 10,000원, 어린이 5,000원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코끼리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코끼리 코가 엄청 길어. 그치? 신기하지? 점심은 동물원에 있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김밥이랑 우동을 시켰습니다. 2만 원이 나왔죠. 저녁에는 집 근처 빵집에서 빵을 샀습니다. 서준이 간식용이었어요. 15,000원어치 샀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관, 서점, 식당 여러 곳에 가서 서준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걸 다 사줬습니다. 하루하루 지출이 쌓여갔죠. 저는 모든 영수증을 모았어요. 밤마다 공책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항목, 금액을 꼼꼼하게 적었죠. 계산기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준이를 위해 쓴 돈이 총 9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영수증을 모두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증거를 확실히 남겨야 했으니까요. 파일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준이를 돌본 시간을 계산했어요. 하루 24시간씩 7일이니까 168시간이었습니다. 시급을 10,000원으로 잡았어요. 요즘 최저 시급이 1030원이었는데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68시간 곱하기 10,000원, 총 168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 비용 90만 원을 더하면 258만 원이었죠. 저는 공책에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육아 인건비 168만 원, 지출 비용 90만 원, 합계 258만 원. 숫자를 보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월요일 저녁, 마침내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일 저녁에 서준이 데려갈게요.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일 직접 얼굴 보고 말하기로 했으니까요. 월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탁자 위에 영수증 파일과 공책을 올려놨습니다. 계산기까지 옆에 놓고 모든 준비를 마쳤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녀왔습니다. 지은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서준아. 서준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서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선물 사왔어요. 지은이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면세점 봉투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로 걸어 들어갔죠. 준호와 지은이는 서준이를 데리고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 부부도 마주 보고 앉았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트 잘 다녀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네. 아, 네.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마트가 발리에 있었나 봐? 준호와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엄마, 그게. 준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은이 SNS 다 봤어. 일주일 동안 발리에서 놀다 왔더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사실은 어머님 혈압이 높으시잖아요. 비행기 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언제 비행기 못 탈 정도로 혈압이 높았어?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혈압약도 안 먹어. 비행기 타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저희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나 빼고 너네 둘이 가고 싶었던 거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예요. 서준이까지 데리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서준이 떠맡긴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미 다녀온 건데 뭘 그렇게까지 화내고 삐져요. 손자 봐주는 거 그렇게 싫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싫은 게 아니야. 너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게 문제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놨던 영수증 뭉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너희 돈 없어서 나한테 용돈도 못 준다며. 근데 발리 여행은 잘 다니더라? 준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기 일주일 동안 서준이 돌보는데 든 비용이야. 저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식사비, 키즈카페, 동물원, 옷, 장난감, 영화관, 레스토랑, 서점. 다 합쳐서 총 90만 원. 지은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손자 봐주는데 돈을 받으시려고요? 당연하지. 나도 일주일 동안 내 시간 쓴 거야. 그것도 거짓말로 맡긴 거니까 당연히 비용 받아야지.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서준이 돌본 거 시급으로 계산했어.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하루 24시간씩, 일주일.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168만 원. 영수증이랑 합치면 258만 원이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너희는 어린이집 보내면 돈 내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공짜로 맡겨? 그것도 거짓말로?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손자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준호가 억울해하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거. 거짓말하고 떠맡기는 게 당연해. 나한테 용돈도 안 주면서.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돈을 달라니. 너희가 먼저 거짓말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칙대로 하는 거야. 일한 만큼 받는 거지. 258만 원 계좌로 입금해. 그리고 앞으로 서준이 봐줘야 하면 제대로 시급 쳐서 줘. 공짜로는 절대 안 봐줘.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평생 일하다가 이제 겨우 내 시간 갖게 됐는데 너희 거짓말에 이용당할 순 없어. 저는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서준아, 엄마 아빠랑 잘 지내. 할머니.
서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준호와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어머님. 지은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준호와 지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 쳐다보더니 서준이를 데리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문 앞에서 준호가 돌아봤어요.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준호 가족이 나가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대로 된 일을 한 거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통장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258만 원이 입금됐더군요. 준호 이름으로요.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영복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수영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오랜만이었어요. 가방에 수영복이랑 수건이랑 샴푸를 넣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영미야, 오랜만이다. 응, 그러게, 미안해. 그동안 못 나왔어.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괜찮아. 손자 돌보느라 힘들었겠다.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자주 올게. 수영을 하고 사우나에서 쉬었어요. 몸이 개운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어요. 그동안 쌓인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자주 못 보는 건 아쉬웠어요. 서준이 얼굴이 그리웠죠. 할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이용당하면서까지 봐줄 순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제 시간도 소중하고 제 건강도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할머니로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았고, 이번에도 원칙을 지켰으니까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